안녕하세요. 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치료의 과학과 미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. 책 한 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, 그리고 이 놀라운 형상을 과학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살면서 와, 이 책 정말 인생책이다 싶을 만큼 큰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힘든 시기에 큰 위로를 받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. 근데요,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책 읽기가 정말 체계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.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인 셈이죠.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독서 치료가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고요. 우리나라에선 이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과거 흐름을 한번 훑어볼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 치료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독서 치료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정의랑 핵심 구조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걸 보시면 독서 치료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요. 독서 치료는 그냥 좋은 책 추천해 주는 게 아니에요. 바로 내담자,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.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책,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주는 상담자.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아주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라는 겁니다. 책은 매개체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이 세 요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체계적인 독서 치료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자리를 잡고 발전해 왔을까요?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우리나라에서 독서 치료 연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러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학계에서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특히 석사 박사 과정에서 독서 치료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학문 분야로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. 자, 연구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. 독서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대체 어떤 요소들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? 이 도표가 그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그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인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. 독서 치료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책 읽었더니 기분 좋아졌어. 이 수준을 넘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으로 어떻게 치료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변수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.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? 먼저 사람에 관련된 변인들이 있어요. 치료를 이끄는 상담자의 성별이나 나이, 성격, 리더십 스타일 같은 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,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정말 중요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, 즉 라포가 얼마나 잘 형성되었는지가 치료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.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치료 프로그램 자체의 구조도 봐야죠. 예를 들어서 치료가 어떤 분위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는지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당연히 어떤 책을 썼는지도 핵심 변인이에요. 시냐, 소설이냐, 아니면 비문학이냐, 장르에 따라서 또 책의 길이나 형식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분석해야 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아주 중요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바로 어떻게 그 효과를 가장 잘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.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먼저 질적 연구는 한 사람의 깊은 내면 변화, 그 생생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. 왜 이 책이 당신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었나요? 라고 물으면서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려는 거죠. 반면에 양적 연구는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독서 치료를 받은 집단이랑 안 받은 집단의 우울증 점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통계로 딱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독서 치료 연구 분야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합치느냐는 거예요.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, 그리고 수백 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.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, 그게 앞으로 연구가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죠.
자, 그럼 이런 과제들을 안고 독서 치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방향들이 있습니다.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누구나 쉽게 독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공공 인프라를 만들고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도 확장해야 하고요. 또 책에만 갇혀 있지 말고 영화나 미술 같은 다른 매체의 힘도 빌려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에요. 미래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벌써부터 일부 도서관에서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미래는 뭐니 해도 디지털이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내 심리 상태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거나 관련 자료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. 이건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미래의 독서 치료는 더 이상 책이라는 매체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. 감동적인 영화 한 편, 마음을 울리는 음악 한 곡, 깊은 영감을 주는 그림 한 점이 가진 그 이야기의 힘.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이야기 치료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자, 오늘 독서 치료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. 과학적 연구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인가요?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? 아마 그 안에 독서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숨어 있을 겁니다.